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교회발 전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3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입국하다 확진된 1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37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 서울이 14, 인천이 8명이고요.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나 경기도 이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지난달 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확연한 감소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 수도권 교회 각종 소모임 집단 감염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발표된 인천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제 11개 교회 21명이었는데 오늘도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가 5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서울 지역의 이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인 8명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인천 개척교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경기 군포랑 안양에서도 교회 목회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이 잇따르면서 누적 환자가 1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클럽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쿠팡발이 터지고 이게 또 잠잠해지니까 소모임 교회. 맞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로 좀 다들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죠.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네요. 호주는 뭐 미리 밝혔었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다른 G7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유럽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이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했다고 이제 청와대가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제 올 들어는 3번째입니다. 취임 후에는 25번째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다들 이제 기존 보도를 아시겠지만 기존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체제에 대해서 이게 낡은 체제고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이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G7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확대 전환에 공감을 하면서 한국이나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G11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더 4개를 넣으면 G11이 되고 여기다 브라질을 포함하면 G1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뭐 인구나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를 초청했고 옵저버 자격이 아니고 정식 자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는 거고 너무 나쁜 일이 없겠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가 봐도 대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론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당장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중국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은 뭐 청와대 측에서는 그럴 우려가 좀 없다라고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체제에 편입되는 기회를 놓치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죠. 이거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이 좀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국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회의를 참석하는 게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죄송합니다. 회의를 확대하는 게 반중국 세력을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중론인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책임론이랄지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랄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좀 줄타기 외교로 대응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번 회의는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어느 한쪽을 좀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로도 우리 기업들이 몇 년간 좀 보복을 겪어왔기도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되냐면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중국을 굳이 언급을 안 한 것도 중국에게는 별도로 우리의 입장이 이게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대중국 압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납득시키는 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시위 사태를 두고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죠. 글로벌 타임즈가 미국 시위는 국가의 파탄을 드러냈다면서 미국의 해묵은 사회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였습니다. 글쎄요, 중국도 그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보면 미국을 다 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매체 편집장이 칼럼에서 지난해 이제 홍콩 시위를 미국이 좀 부추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갖다가 폭동이라고 하는 게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홍콩은 다시 질서를 찾겠지만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 편집장이 어제는 어떻게 칼럼을 말을 했었냐면은 그 홍콩 시위를 두고 지난해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이제 좀 묘사를 했었어요. 예.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광경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번졌다라고 이제 굉장히 조롱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국내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5일날 임시 국회를 열겠다. 오늘 이제 소집 요구서를 냈고요. 예. 5일날 국회를 개원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으면서 야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첫 임시회 집회일이 임기 개시 후 7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국회법이요. 그래서 5일날 그 법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정책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통합당 측은 이제 법사위나 예결위 등 주요 위원장 자리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구성이 합의돼야만 개원에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뭐 히틀러라는 표현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는 건 인해 전술로 하겠다는 거다.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뭐 독재 정권이 없다. 그러면서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뭐 민주당이 만약에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5일날 단독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은 좀 이게 국회법 개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원구성 합의 개원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협상을 시도는 하겠죠. 다만 결과가 좋지 않는다 그러면 21대 개원부터 정쟁으로 휘말리는 게 아니냐. 그렇죠. 시작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걱정은 높아지고 있는 됩니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요. 작년 12월이죠. 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표결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던 게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이제 이것을 두고 지난달 25일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경고 처분을 결정해서 최근에 금 전 의원에게 통보한 건데요. 이제 이게 올해 초에 일부 민주당원들이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다. 예. 라면서 이제 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고요. 예.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태 당시에 뭐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언행 불일치라면서 좀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 좀 쓴소리를 했던 인물인데요. 뭐 이로 인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고 예. 실제로도 뭐 총선 때도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었죠. 예. 뭐 금태섭 전 의원은 어쨌든 당의 이런 징계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고요. 특히 당시에 뭐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은 내가 찬성표를 내고 통과가 유력하면은 뭐 기권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당 원내 지도부에 밝혔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뭐 소신이냐, 당론이냐. 늘 국회의원으로서는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징계가 과했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뭐 야당 쪽에서 그 금태섭 의원이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봉주 전 의원 지금은 김남국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금태섭 의원과 같이 하겠다고 했는 거 다 당에서 막았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다가 다른 경선에서 지역구로. 패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를 뭐 컷오프가 안 됐으니까. 당이 뭐 막았다라고 예. 하는 거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 지역사회 소비 부분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일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앞장서서 실행했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에서도 뭐 여야 의원들 또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공식 기관들의 통계상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특히 신용카드나 뭐 소비 지출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경기도가 지급한 몫이 대개 경기도 내에서는 약 10%포인트 정도 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예. 수치로 확인됩니다. 뭐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된 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어서 뭐 대체적으로 거의 명절 대목과 같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죠. 예. 뭐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이번 그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많이 확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샀다는 얘기 듣고 뭉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네. 근데 이 재난지원금 100%전 국민에게 주기 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뭐 지사님 토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효과가 낮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제 만일 코로나19가 끝이 난다면 이 재난지원금 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쟁하고 이야기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게? 네. 저는 이번 이제 재난지원금이 일회적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은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개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형식이어서 일단 그 방식을 한번 국민들이 체감하셨고요. 예. 특히 이걸 이제 복지 정책이 아니고 이 투자 그러니까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한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 이제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서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비 가능한 예. 재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사실 유전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기본소득 그 위원회도 설치하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셨었죠. 다만 재원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예. 제가 기본소득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소득은 보통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기존의 복지정책들로 처리하는 게 맞고 이거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수요를 촉발해서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어서 경제정책이라고 봐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또 실제 이전에 예를 들면 일본의 헬리콥터머니 살포 당시보다 훨씬 효과가 컸는데 요거는 이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도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이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기본소득형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 이런 재정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마 정말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지사님이 예전부터 쭉 꾸준히 주장하셨던 거니까요. 이번에 그 화제가 됐던 것은 이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그러면 지난번에 가구당 줬었는데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저는 전에 이제 정부에서 한 번 지급을 했는데 예.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선진국들이 이제 전체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의 재정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겨우 한 1.5% 예.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실제로는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뭐 많이 잡아도 2% 이런 정도인데 일본도 1인당 130만 원 정도, 서구 선진국들이 대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5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을 못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경제의 침체나 이 위기를 막기 어렵고 의외로 지금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유발 효과가 정말 몇 배 이상 크다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예.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제가 처음에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거를 제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저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기준으로는 한 7, 8만 원 정도 지급한 꼴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더해서 결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1인당 100만 원 정도까지는 결국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27, 8만 원 정부가 지급한 거, 그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들이 지급한 20만 원 가량, 요게 효과가 7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추경이 6월 내내 아마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7월에 시행된다고 하면 약 8월부터는 사실 대책이 없어서 결국은 8월부터는 더 경기 상황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한 두세 번 나누어서 20만 원 정도씩을 몇 차례 하면 저는 이번 경제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K 방역이 전 세계에 호평을 받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K 경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정책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야당에서는 결국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합니다. 뭐 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이렇게 되면 40% 넘어가는데 괜찮겠느냐. 뭐 결국은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뭐 지난번에는 그 선거 때 결국은 매표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제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사실 법에 정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OECD 가입 국가들, 소위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총 생산 대비 10% 이제 10배, 100%가 넘어요. 되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되고 예. 평균 100%인데 일본은 200%. 우리나라는 넘죠. 40%잖아요. 일본은 예. 뭐 좀 예. 말할 게 없으니까 예. 229%인가 막 그러니까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러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40%인데 사실 뭐 50% 하더라도 선진국들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서 예. 10%를 늘리면 200조 원이거든요. 예.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군다나 위기 상황이고 이 위기 상황에는 미래의 자산을 땡겨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전혀 뭐 사실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미중의 또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재부의 생각일 텐데요. 기재부가 처음에는 50% 얘기했다가 70% 갔다가 결국은 100% 됐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당연히 기재부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만일 그 지사님의 의견대로 이게 논쟁의 장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공식 석상에서 이 소비 진작 효과 정말 큰 걸 직접 목격했다, 경험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님 본인께서 기본소득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이해도 높으시기 때문에 예. 결국 큰 방향은 그리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는 국간을 지키는 게 직업인 예.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결단은 결국 국민들, 그다음에 당 또는 뭐 청와대가 내리는 거죠. 현재 상태 공식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가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다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 또 참 하나만 좀 추가 말씀드리면 자꾸 일부만 골라주려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거는 이 정책의 본질을 복지 정책,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명확하게. 예. 근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어떤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
그런 일반적 경제 정책에서 세금을 실제로 내고 부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있는 재원을 쓸 때는 가난한 사람만 주면 되지만 재원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된다면 재원을 만드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자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빼면 예. 그 정책을 그들이 동의할 리가 없고 조세 저항 때문에 실제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성훈님께서 경기도민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안경도 바꾸고 병원도 가고 부모님이랑 식사도 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썼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6054님께서 지사님 감사합니다. 서민인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진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직접적으로 현금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썼다.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예. 잠깐만요. 그게 전에 예를 들면 IMF 때, 예. 그때 당시에 기업에 지원한 게 159조 6천억인가 그렇습니다. 예. 160조 원인데, 그때 당시에 국민 총생산이 600조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1,900조 가량 되는데, 사실 그때 비율로 하면, 실제로 한 30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한 15% 정도.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전부 다 소비 진작으로 용도로 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또 다른 용도로 전통적 방식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데 전통적 위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정책의 확정판이 아니고 새로운 질적 위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 국민 소멸성 지역 화폐 지급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예.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재심으로 재심 문제로 여야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사님 SNS 글로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의 문제점, 그 비망록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인데요. 검찰의 문제 지적할 것은 지사님 사건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검찰의 그런 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행위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상 일에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한데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걸 우리는 보통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데 살인범이라도 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명백한 범인이라 해도 증거를 위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명숙 총리의 유죄 증언 중에 하나, 유죄 근거가 될 증언을 한 사람들한테 위증을 하라고 검찰이 교사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한명숙 총리의 유무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렇죠. 검찰의 명확한 중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유무죄와 관계없이 피고인한테는 그런 거 제외하고 유죄의 증거가 된 조작된 증거를 제외하고 심판을 다시 받아볼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사님 거는 대법원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대법원의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네, 예. 기다려야 될 입장이고요. 예,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 것 같은데. 네, 가슴 졸이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공개 변론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 있습니까? 공개 변론 하신 이유는? 근데 너무 이제 늦어지고 뭔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간단해서 빨리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재판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근데 그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헌법학자들 의견도 좀 듣고, 예. 적법한 행위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그 적법한 행위의 일부를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게 과연 다 타당하냐? 예. 더군다나 아니 말하지 않은 거를 그냥 묻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다고 답하지 않았다고 그 반대의 거짓말을 한 걸로 평가해서 처벌하는 게 이거 죄형법정주 위배 아닐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예. 진술 강요 금지의 헌법 원칙 위배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